이 전쟁의 대부분 동안 열압력 무기라는 용어는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대량 파괴였습니다. 이 용어는 거의 TOS-1A 손세표크와 동의어입니다. 한 번에 24발의 탄두를 발사하는 러시아 로켓 발사기입니다. 또는 ODAV-1500,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는 버섯구름을 만들어내는 1500kg 활공폭탄입니다. 둘 다 전쟁 중 러시아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사용한 무기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 중인 전쟁범죄 혐의의 일부를 이룹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세계가 러시아와 연관지어 알게 된 교리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 한 번의 공격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을 더 넓게 만들수록 무기는 그만큼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 갇힌 민간인들은 용인될 수 있는, 어쩌면 의도된 대가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그들에게는 적을수록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6월 파리에서 열린 방위산업 박람회에 무게가 단 0.5kg에 불과하고 카고 포켓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열압력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그 무기로 인해 이 무기 범주 전체의 쓰임새를 조용히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량 인명피해 대신 무기들은 정밀성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일방, 참호 또는 차량이 됩니다. 우리는 열압력 무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같은 기술을 두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됐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최신 수류탄을 중심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드론 교리까지, 이것은 이 전쟁에서 근접전이 앞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열압력 무기의 원리부터 시작해봅시다. 일반적인 폭발물은 자체적으로 완결되는 한 번의 폭발입니다. 고체나 액체 화합물이 폭발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한 번의 빠른 화학 반응으로 방출합니다. 그리고 피해는 폭발파와 그에 따른 파편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열압력 무기는 두 단계로 작동합니다. 탄약 내부에는 연료 용기와 별도의 폭약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폭발물이 폭발하면서 연료를 미세한 에어로졸 구름으로 분산시킵니다. 주변 공기 중으로 분사합니다. 불과 찰나 뒤 두 번째 폭약이 그 구름을 점화합니다. 이제 연료가 용기 안이 아니라 대기 중에 퍼져 있기 때문에 주변 공기 속에 이미 존재하는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날카롭고 순간적인 폭발이 아니라 지속적인 압력파와 오래 남아있는 화염구가 생깁니다. 더 오래 타오르며 같은 크기의 일반 폭약보다 그 과압을 더 멀리까지 밀어냅니다. 그 세부사항, 즉 주변 공기가 연소에 필요하다는 점이 이 무기에 대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 무기가 왜 무섭고 한계가 있는지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개방된 지형에서는 폭발을 반사할 것이 없을 때 열압력 무기는 실제로는 그다지 효과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압력파가 단순히 바깥으로 퍼지면서 흩어집니다. 하지만 같은 무기를 밀폐된 공간이나 심지어 부분적으로만 밀폐된 공간에 두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과압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모든 벽에 반사되어 스스로를 증폭시키고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 육군 참고 자료에서는 이 효과를 장기간의 압력과 진공파동으로 설명하며, 이는 항공기 외피나 레이더 표면을 찢는 것처럼 연조직도 파열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도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벽이 충격파를 반사해 찢어지는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불덩이가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산소를 태우면서 소모하기 때문에 초기 폭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제는 2차적인 질식 위험에까지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실제 군사 인프라나 단위 전차 같은 진짜 군사 목표에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나 건물에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야외에서는 열압력한 탄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려면 지나치게 커야 합니다. 러시아의 접근 방식은 항상 그 실내 제압 원리를 동네 규모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명확한 예는 앞서 언급한 TOS-1A 손체베크입니다. 이것은 타오르는 햇빛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24연장입니다. 220mm 로켓 발사기가 T-72 전차 차체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소련 화학부대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번치르 계곡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기술적으로 일반 포병부대가 아니라 러시아의 핵, 생물, 화학 방어부대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이 무기는 보통 기동여단의 한 가지 임무만을 위해 배속됩니다. 도시 지형에서 고정 방어진지를 제거하는 임무입니다. 러시아는 체첸 전쟁 당시 그로즈니에서 그리고 시리아에서 이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침공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로 넘어왔습니다. 벨라루스 국경 통과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각 로켓은 섭씨 3700도에 가까운 온도에서 점화되는 구름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건에서는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주거지 한 블록 규모의 건물이나 방어시설을 사실상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교리 전체가 이 한 플랫폼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
한 번의 타격입니다. 교전구역 안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ODAV 1500이 있습니다. 같은 논리를 공중에 적용한 것이죠. 이것은 1500kg짜리 열압력 활공폭탄으로 소련 시절 폭탄 본체에 현대식 UMPK 활공 키트를 장착해 러시아 항공기가 목표 지점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투하할 수 있게 만든 무기입니다.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말이죠. 러시아는 2024년 3월 처음으로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했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수미 지역 마을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불덩이와 버섯구름이 하늘로 1km나 솟아오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무기는 하르키우, 도네츠크, 쿠피안스크에서 사용됐습니다.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투하할 때마다 항상 인구 밀집 지역이나 근처에 투하되어 단순 파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가 러시아가 한 번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똑똑히 보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07년 러시아는 모든 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폭탄을 실험했습니다. 7톤짜리 열압력 무기입니다. 크렘린은 이 무기를 전술 핵무기의 비핵 대체품으로 명확하게 홍보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열압력 무기의 잠재력을 어떻게 봤는지 잘 보여줍니다. 결국 TOS-1A는 그 무시무시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구축한 드론이 가득한 전장에서 러시아 무기 중 가장 취약한 시스템 중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그 크기와 열 신호 때문에 숨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거대한 발사대는 다른 러시아 장갑차를 FPV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드론 방어용 철망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추적자들은 2026년 7월까지 러시아가 전쟁 전 보유했던 약 48대의 시스템 중 36대가 손상되거나 포획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가장 두려운 열압력 무기 플랫폼이 결국 우크라이나가 조용히 완전히 다른 열압력 교리를 구축해온 바로 그 작고 저렴한 드론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왜 정반대 방향으로 전환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같은 소련의 열압력 무기 유산의 일부를 물려받았습니다. 주로 RPG-7 열압력탄과 쉬메과 같은 어깨에 메고 쏘는 화염 방사기 탄약의 형태로였습니다. 바흐무트 근처의 우크라이나 보병들은 러시아군이 다른 곳에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점령된 건물에 대해 그들이 물려받은 소련제 탄약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우크로보론프롬,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체인 최초의 RGT-27 수류탄을 공개했습니다. 이 수류탄은 2020년에 우크라이나군에 실전 배치되었으며 처음부터 점령된 공간에 던지거나 나중에는 드론으로 투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00g짜리 RGT-27 수류탄은 약 13세제곱미터 크기의 화염구를 만들어냅니다. 약 4초 동안 지속되며 온도는 2500도에서 3000도 사이에 이릅니다. 이 정도면 로켓 일제 사격과는 달리 건물 자체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밀폐된 공간에 숨어있는 사람을 죽이기에는 충분합니다. 우크라이나 보병은 바로 그 용도로 만들어진 이 무기를 정확히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참호와 요새화된 건물을 소탕할 때 파편 수류탄의 금속 파편이 수비병이 엄폐하고 있는 모서리나 사각지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압력 수류탄은 그런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압력파가 방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압력파는 장애물을 감싸고 방어자를 보호하던 구조물을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파편을 막아주던 벽이 이제는 폭발을 반사하고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 같은 수류탄을 가져다가 우크라이나가 현대전에서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와 결합시켰습니다. 드론입니다. 2023년부터 59 차량화 여단에서 널리 공유된 한 사례에서는 상업용 DJI 매빅 3 드론이 사용되어 RGT-27 SE 열압력 수류탄을 버려진 러시아 BPM 보병 전투 차량의 열린 해치 안으로 직접 투하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차량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 수류탄과 드론 모두 그 역할을 위해 특별 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몇몇 군인들은 단순히 600g짜리 열 압력탄을 해치나 창문을 통해 충분히 정밀하게 투하하면 탱크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훨씬 크고 비싼 대전차 무기와 같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6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로 사토리 2026에서 우크라이나는 RGT-45와 그보다 작은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RGT-45A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이들은 500g 이하 수류탄 계열의 소폭 진화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우크로보론프롬은 살상력이 크게 향상돼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RGT-45는 무게가 500g이고 300g의 열압력 혼합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유효 피해 부피가 120세제곱미터를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RGT-45A는 무게가 225g이고
135g의 혼합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된 유효 피해 부피는 60세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이를 기존 RGT-27SE의 13세제곱미터와 비교해보면 이건 10%, 나 20% 증가가 아니라 무기가 치명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의 부피가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수류탄의 무게나 크기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달성된 결과입니다. 우크로보론프롬 자체는 이 개선이 RGT-27SE보다 전체적으로 고작 20에서 30%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번 성능 향상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열압력 화학 혼합물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형 에너지 음료 캔 정도 크기에서 120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치명적인 과압과 열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기 개발 주기에서 보면 사실상 엄청난 화학기술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이러한 개선이 또 다른 재설계 없이도 비슷한 크기의 미래 탄약에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혼합물이 더 큰 탄약에 쓰이면 무기가 실을 수 있는 탑재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새로운 수류탄 하나보다 더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드론 투하에 특화된 열압력탄 계열 전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앞서 언급한 59여단 마빅 드론 공격, 이 거의 우연히 시작한 전통을 인정하고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RGT-45 계열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우크로보론프롬도 TB1과 TB2로 지정된 특수 제작 열압력 소형 폭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폭탄들은 드론을 통해 투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멀티로터 드론에서 투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폭탄은 자폭형 FPV 드론의 탄두로 직접 장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TB1은 무게가 약 2.5kg이며 최소 살상 반경은 2.5m입니다. 그리고 더 큰 TB2는 무게가 4.5kg이며 최소 반경은 3.5m입니다. 그리고 둘 모델 모두 날씨나 습도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범용 신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RGT-27에서 RGT-45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약간 더 큰 규모로 다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무기가 처음부터 드론 탑재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반면에 RGT-45는 여전히 근본적으로 투하도 가능한 수류탄입니다. 주요 무기 사양을 살펴봤으니 좁은 공간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전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먼저 전선에서 바로 전해지는 최신 소식과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군사쇼를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열압력 수류탄 사용 외에도 현대 보병 무기 전반에 걸쳐 밀폐된 공간을 사후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다른 곳에서는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무반동총과 같은 서방에서 지원한 무기 체계는 밀폐된 공간 전용 탄환을 사용합니다. 히트 655입니다. 이 탄환은 일반적인 가스 후폭풍 대신 고체 카운터 매스를 사용합니다. 특히 이 무기는 실내에서 발사해도 운용 인원을 죽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열압력 수류탄 라인은 동일한 근본 문제를 반대 방향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큰 무기를 실내에서 안전하게 발사할 수 있게 만드는 대신 실내용 무기를 규모에 맞춰 충분히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부대들은 이미 이런 투발 방식에 맞춘 전술을 개발해왔습니다. 테러 단체와 연계된 조종사들을 포함한 최전방 드론팀들이 러시아군이 거점으로 쓰는 요새화된 건물을 뚫기 위한 2대 드론을 활용하는 기술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FPV 드론은 일반 고폭탄두를 탑재한 지붕이나 벽에 구멍을 뚫고 구조물 내부로 통로를 엽니다. 두 번째 드론은 열압력탄을 싣고 그 구멍을 통해 직접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합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보병 전투에서 사용된 참호 청소 논리를 드론 시대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제는 병사가 총격을 받으면서 문에 직접 접근해 수류탄을 던지는 대신 2대의 드론이 돌파 작업을 수행합니다. 우크라이나 병사가 방어자의 시야에 노출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더 작고 강력한 열압력탄을 사용하는 주요 전술적 이점입니다. 정확히 조종되는 드론이 창문이나 작은 틈을 통과할 때 유효 사거리와 가능한 발사 궤적이 더욱 확대됩니다. 같은 기본 개념이 위로도 확장되고 있어서 이 교리가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글래퍼와 컬버, 항공우주에서 개발하고 2026년 5월에 처음 공개된 베이모스 스트라이크 드론 기수에 40kg의 고폭 파편 탄두가 포함된 75kg의 탄덤 페이로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35kg의 열 압력탄이 이어집니다. 2026년 6월 이 드론은 이미 점령된 헤르손주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촌하르다리 공격에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를 향하는 주요 물류 통로 가운데 하나를 교란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은 수류탄에 비해 크기는 엄청나지만 기본적인 설계 철학은 동일합니다. 이 수류탄은 훨씬 크고 다루기 힘든 대전차 수류탄을 대체합니다.
베이모스는 스톰 섀도우, 스칼프 등 크루즈 미사일을 대체하려고 개발됐습니다. 스톰 섀도우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제공되며 약 1300kg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공중에서 발사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비용이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 거대한 무기에 보고된 비용은 3만 5천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 사이이며 사거리가 3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톰 섀도우와 직접 경쟁 중이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해군에도 적용했습니다. 6월 초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유명한 시베이비를 개조해 슈멜 열압력 유탄 발사기를 장착하고 심지어 드론보트의 측면 칸에 별도의 FPV 드론 배치 플랫폼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일회용 드론이었던 것을 러시아 해안진지를 타격할 수 있는 부유식 다중무장 플랫폼으로 바꾼 셈입니다. 요점은 열압용 무기는 대량보다는 정밀성을 중시하는 설계 철학을 보여줍니다. 이 무기들은 수류탄처럼 작은 무기부터 소형 미사일을 대체할 정도의 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이 방식은 러시아 무기가 본격적인 파괴를 가하는 수준에서 멈춘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여기는 탄도미사일이나 핵미사일을 대체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요새화된 진지와 참호 정리에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이유 때문에 2026년에 열압용 무기가 그렇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것입니다. 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대부분의 전투는 돈바스 지역을 가로지르는 비교적 정체된 전선에서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2022년 말부터 원래의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점령된 우크라이나에 약 1000km의 방어망이 있습니다. 수라주비킨 방어선은 다층 지뢰박과 용치 장애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산된 참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의 영향을 막거나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3년 내내 큰 희생을 치르며 그 방어선의 한 구역만 돌파하려 했으나 완전히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러시아군의 새로운 공세에 직면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도 같은 방식으로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 돈바스 방어선 네트워크입니다. 이 방어선은 도네츠크,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하르키우, 자포리자 등 350km 이상에 걸쳐 있습니다. 수라주비킨 방어선과 유사하게 이 방어선은 분산된 위장 방어 진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드론과 위성 정찰에 단일 목표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거의 동일한 요새화 교리를 독립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참호, 엄폐호, 그리고 보강된 거점들이 이어진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방어선들은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드론 방벽은 일부 지역에서 전선으로부터 15, 25km 뒤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활지에서 움직이다 발각된 사람들에게는 이 싸움이 더욱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압력 수류탄은 양측의 이러한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특히 적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언급한 물리학 원리 때문입니다. 하편은 지지기둥 뒤나 엄폐호의 구분 모퉁이처럼 사각지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벙커 구석에 웅크린 병사는 문으로 들어온 파편 수류탄에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열압력탄은 그 구석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압력파가 밀폐된 공간의 모든 부분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유효 피해 범위가 10배로 늘어나면 단일 탄약이 요새화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범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일 드론이 투하한 탄약이 한 번 공격으로 무력화 가능한지가 다릅니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 부대가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하고 보병의 위험을 줄이면서 러시아 방어진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법적 도덕적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 그냥 넘기지 말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제법은 정당한 군사 목표에 대해 열압력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 종류를 특별히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HIUS-1A와 ODAV-1500 사용의 합법성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 범죄 혐의를 결정짓는 것은 무기의 작동 방식이 아니라 목표물입니다. 참호, 벙커 또는 장갑 차량을 상대로 사용될 때 열압력 무기도 다른 무기처럼 합법적인 전쟁 도구입니다. 법적으로는 일반 수류탄이나 대전차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물이나 주거지역에 사용될 때 벙커에서 파괴력을 발휘하는 같은 물리적 원리가 민간인에게는 대량 인명피해, 무기가 됩니다. 후자의 점이 바로 1999년 그로즈니, 2016년 알레포, 그리고 2020년대 ODAV-1500에 의해 공격당한 우크라이나 도시들까지 이어지는 러시아의 도시폭격 패턴에 대한 의혹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RGT-27, RGT-45, 그리고 드론으로 투하되는 TB 시리즈 전반에 걸쳐 공식적으로 참호에 집중하는 교리를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전투원이 점거한 건물과 차량입니다. 그 교리가 모든 부대의 모든 교전에서 완벽하게 적용되는지는 5년째로 접어든 이 전쟁 전반에 걸쳐 우크라이나군 지휘부 외에는 누구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기록된 공격에 대한 오픈소스 자료의 패턴은 일관적입니다.
러시아는 민간인이 포함된 지역을 상대로 대량 효과가 나도록 열압력 무기를 운용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같은 물리 원리를 소규모로 적용해왔습니다. 방 하나, 차량 한 대, 요새화된 진지 하나를 정밀 타격하는 쪽으로 사용했고 알려진 모든 교전이 그 의도에 부합합니다. RGT-45는 크기 때문에 러시아에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무기가 위험한 이유는 단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이 무기 전체 범주가 얼마나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가 위험한 이유는 러시아가 목표 달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큰 부수적 피해를 입힐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러시아 군사기술의 더 광범위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무기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크기를 줄이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매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나토의 무기 개발과 전장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